내일이 시험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그동안 달라지지 않았던 건 내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국어는 폭망하는 거야. 절대로 그날 여러분들에게 찍신이 강림할 거란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해왔던 대로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단순하게 확인하는 차원, 우리의 1차 목표는 9평입니다. 6평이 아니라. 평가 문제를 보면 그동안에 보았던 학평이랑 그 다음에 사설 문제랑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낄 거야. 지문도 길지 않을 거고, 지금 작년 수능에서 본다면 기껏해야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길어지겠지. 아마 우리가 치렀던 그 학평이라든지 사설 모의고사 지문보다는 길지는 않을 거다. 그것보다 짧으면 짧았지. 그러니 빨리 읽으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으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당연히 이번 6평에도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다 못 푸는 거 어떤 문제를 버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우선 선택 과목부터 풀 거야. 선택 과목 풀고 혹시라도 작년 유형처럼 나온다면 첫 번째 지문이 독서론이 나오겠죠. 짧은 독서 지문. 그것까지 해서 20분.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야.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지 검수하라고 하잖아. 시험지 검수하라고 할 때 넘겨보면서 그 짧은 지문에 독서 지문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봐. 없으면 다른 지문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 혹은 더 길어질 수 있는 거고, 있으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첫 번째 지문까지 해서 20분, 선택 영역 20분.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문학을 먼저 풀지 독서를 먼저 풀지, 이건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는 거고, 특히 문학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친구들의 경우는 우리 지난주에 고전시가 고전문학 어휘 관련 테스트 봤잖아. 개판이야.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익히 알겠어. 나에게 자꾸 무언가를 주고 싶은 거구나. 그런 마음이었던 거지, 시험 준비를 안 했다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제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동점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을 제가 선택을 했고, 그 선택 당한 친구는 다음 시간에 아샤추 아시죠? 아샤추? 아이스티의 샤추가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백다방에 정식으로 메뉴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뭐 어쨌든 고전시가를 여러분들이 잘 못하니까 고전시가 문제를 문학의 마지막에 둬도 좋고, 아니면 아예 버리는 지문으로서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 순간에 풀면서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결정하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이 국어는 기복이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읽는 족족 내가 잘 정리가 됐어. 그러면 평소보다도 빠르게 글을 읽을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상대적으로 반대가 된다면 글을 읽는 속도도 늦어질 거고, 그 다음에 놓치는 문제도, 풀지 못하는 문제도 많을 거란 말이지. 그냥 그거 다 여러분들이 수용하셔야 돼요. 내가 평상시보다 빠르다, 흥분할 필요 없는 거고, 평상시보다 느리다 라고 해서 조급함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럼 더 망한다고. 국어는 있는 것 그대로 여러분들을 수용하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80점이야. 이번에 혹은 다음에든 80점을 찍어봐야 그 이상의 점수를 그 이상의 등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20점을 내가 어디에서 버릴 것인지 그거를 생각하면 돼. 다 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세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인강도 듣고 하잖아. 그래서 이 6평에 대한 해설 강의를 길게 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짧게, 그냥 정말 키포인트에 해당하는 것만, 지문에 대한 설명도 안 할 거고, 다만 그냥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선택지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좀 짚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6평 보고 난 다음에는 6평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 푸는 방식 있지?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인간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다른 인간 강사의 해설 강의를 들어도 상관이 없어. 어쨌든 해설 강의는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다음 주에 이 해설 강의를 자세히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건 봐야 돼. 6평, 9평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우리 첫 장 유인물을 좀 보면 당시의 등급 컷이에요. 91, 85, 77, 67, 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작년 6평을 풀어봤잖아. 작년 6평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학년도 수능 문제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 작년 6평이 더 어려운 느낌 아니었어? 아닌가? 나는 이거 다시 풀어보니까 작년 6평하고 비교해봤을 때 작년 6평이 더 까다롭더라고. 문제가 지문이 어렵다는 게 아니야. 지문은 여기에 있는 게 정보량이 더 많을 수 있죠. 우리 6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 먼저 우리가 지문을 살펴보기 전에 문제를 봤지. 이해. 지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다고. 선택지도 까다롭고. 바꿔 얘기하면 본문에 나오는 그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거고. 반면에 이제 이번 회차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풀어볼 거의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좀 적었다, 없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문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문학이 상대적으로 문학이 조금 더 까다로웠던 것 같기도 해요. 작품을 감상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측면에서 특히 현대시, 그 이제 윤동주의 그 바람 그 시 있잖아.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 코칭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시에 대한 얘기도 좀 간략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16에서 20번 문제예요. 선택 과목도 얘기 안 했구나. 우리 엄매 공부하는 친구들, 화작이야 읽고 풀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엄매 공부하는 친구들은 엄매 그 준비가 덜 되어 있잖아. 그럼 문법 문제 마지막에 풀어. 문법도 시간 많이 걸린다고 공부 안다면 거기 있는 거 다 읽어보고 문제를 풀 경우가 많을 테니까 문법 문제도 마지막에 풀어주시고, 아니 매체 문제를 먼저 풀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늘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어떤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하고 그거를 결정해. 특히 그 독서 지문에 있는 보기 문제 읽어보지도 마. 그냥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푼다. 보기 문제 읽어보지도 마. 그냥 일단 무조건 버린다는 생각으로 다른 지문을 푸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란 말이야. 만약 내가 1등급을 노린다, 그 이상을 본다, 그럼 당연히 다 풀어야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너무 자주 보지 마시고 한 서너 번 정도만 봅니다. 영역 달라질 때마다 시간만 보고 있다가는 오히려 지문에 대한 그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럼 제 첫 번째 지문 볼게요. 16에서 20번 지문. 이제 이 지문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쉬운 지문이지. 쉬운 지문. 왜냐면 1문단에 첫 번째 줄에 기억에서 전통적 인식론자 나왔어. 그럼 당연히 다르게 생각하는 인식론자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설명하려는 대상도 이제 둘 이상이 되겠네. 설명 대상이 둘 이상이 됐으니 지금 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서 정리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굳이 공통점 차이점 할 것도 없이 지금 1문단 니은을 보시면 베이주주의자가 나와. 그 이후에 기억,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베이주주의자에 대해서 잘 정리하면 되는 건데, 지금 당시에 이제 오답률 높은 문제 19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당시 오답률이 이제 56.6%였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여기에서 베이주주의자가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믿음 정도로 표시가 되는 거지.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에 대한 믿음 정도인 거야. 정도. 그런데 그 값을 특정하지 않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무언가를 알게 됐어.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무언가에 대해서도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변한다는 얘기지. 바뀐다는 얘기야. 우리가 경제지문 볼 때 변동이라는 말을 보면 뭐 하기로 했어? 변동이라는 말을 보면 그렇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를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것처럼 여기 변한데 바뀐데, 그러니 그 믿음의 정도가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야, 커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으면 모두 가능해.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지금 19번 문제가 그거죠. 어떤 값인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 본문에서 설명해 준 게 없거든. 그냥 믿음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지, 그것이 믿음이 세진다, 믿음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19번의 상황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경우의 수는 상당히, 아니지, 확률적으로 작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될 수 있다?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요 지문은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문입니다. 이 지문, 지금 26번에서 29번.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형이기도 해. 그게 바로 뭐냐면 문제 해결식 구조죠. 지금 이 지문도 그렇고 마지막 지문, 그 경제 지문 있지? 이 두 지문 모두 문제 해결식 구조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 해결식 구조도 결국 뭐에 속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야. 다만 그거의 차이점이 뭘 기준으로, 문제 상황을 기준으로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것 뿐이지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라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지문도 뭐 해주면 돼? 설명 대상을 나누면 돼. 그럼 그것의 시작점이 어디여야 돼? 1문단이어야 되는 거지. 1문단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냐? 지금 이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거 관련해서 이식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럴 때야 어디를 보냐면 1문단 세 번째 줄 끝입니다. 1문단 세 번째 줄 끝을 보시면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자신이나 쌍둥이를 이용해서 이식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거기 없다면이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정 표현을 보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부정 표현보다는 긍정 표현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부정 표현이 보면 그 반대 상황도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동종이식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 그런데 없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지. 그럼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동종이식이야. 그런데 이 동종이식에 뭐가 나와? 문제가 나오지. 그 문제가 바로 뭐야? 거부 반응이야. 그런데 지금 거부 반응뿐 아니라 뭐도 나오냐면 이 문단입니다. 뭐도 나오냐면 이 문단에 첫 번째 줄, 이 시계는 많은 비용이, 거기 이 시계는 에다가 묽게 표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계에 대한 설명인 거지. 그러면 이 시계에 대한 설명인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타날 대상들에도 이 시계에 대한 설명이 다 어떻게 돼야 돼?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 지금 이제 이 시계에 대한 설명이야. 이 시계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 시기에 가능한 동적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이를 대체하는 방법. 지금 여기에는 비용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어? 거부 반응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뭐라고 돼? 네, 부족, 수. 지금 이게 문제로서 거론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대체하는 방법에다가 물개 표시. 그럼 이 문제 지금 보완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다음 줄에 있는 인공장기. 전자기기 인공장기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하지만이 나와. 하지만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다시 흐름을 봐봐. 이 문단 두 번째 줄 끝에서 대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선이야. 우선 나오면 무조건 여러 개지. 단계가 여러 단계일 수 있고 개가 여러 개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 대상이 나눠진다는 생각을 해주시는데, 하지만이 나왔으니 그 다음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 거야?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 왜냐? 대체하는 걸로서 얘가 나왔고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점 한 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한 개, 일시적이다,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정기적 부품 교체가 되고 완전히 대체할 만큼의 정교한 단계가 아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또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 문제가 나왔으니 지금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체 흐름이 문제 해결식인데 결국에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건 아니죠. 이 대상들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문제 상황과 관련이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정리가 잘 안 됐다는 거 보여주는 게 바로 27번이야. 지금 27번 보시면 A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지금 A를 보니까 마지막 문단에서 이상적인 이식편이야. 봐봐. 지금 아직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서 알겠지만 그 다음에 설명되고 있는 것이 이종이죠. 그런데 이종에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나온 거잖아. 그러면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모두 아울러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이식에 대한 문제는 처음에도, 이 문단 처음에도 언급이 됐던 거잖아. 그럼 이것까지도 보완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27번에 1번 보자마자 1번을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왜냐? 1번 선택지를 보시면 비용은 좋아. 비용을 낮추어서 문제는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선택지. 정기 교체가 용이야. 용이. 정기 교체가 용이.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이게 주의가 필요하잖아. 용이는 쉽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 선택지에 따르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쉽게 교체할 수 없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인공장기 그 부분에서 하지만 다음에 제가 표시한 것들을 보세요. 표시한 것들을 보면 표시한 거에 뭐가 있냐면 정기적 부품 교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야? 문제라는 얘기죠. 어렵고 쉽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여러분들의 독해력은 어디에서 빛이 나야 되는 거냐면 선택지에서요. 선택지에서. 아무리 본문을 잘 읽었어도 선택지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왜 틀렸지 이거 한다고. 아니 나중에 봐서 왜 틀렸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런 실수는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선택지를 봐주셔야 돼. 이게 56%나 오답률이 나올 문제가 아닌데도 이만큼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성급하게만 읽지 않고 성급하게만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 이만한 문제는 틀릴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 물론 26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6번에 대한 얘기는 마저 좀 보면서 할게요. 다음 봅니다. 다음에 이제 3문단을 보시면 다음으로 첫 번째 줄에 다음으로가 됐으니까 이제 이 이종이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봅니다. 이제 이종이식 당연히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데 얘는 동종하고 어떤 차이가 크냐면 거부 반응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동일한 문제인 거네. 여기 거부 반응 동일한 문제. 그러고 난 다음에 4문단이야. 4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니까 뭐래? 또 다른 문제가 있대. 그러면서 이 지문이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3문단까지의 내용은 어려운 편이 아니야. 이거는 2학년들도 그리고 국어에 좀 관심이 있는 1학년 친구들도 3문단까지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 3문단까지 딱 이 내용이잖아.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사문단부터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보통은 정보의 양이 앞에서 많이 나와.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기출문제 생각해봐. 특히 기술지문, 과학지문 보면 정보량이 뒤쪽보다는 앞쪽에 많았거든. 그런데 이 지문은 4문단하고 5문단의 정보량이 앞에 나오는 정보량을 압도해. 왜냐? 지금 4문단 봅니다. 4문단의 기억을 보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래. 지금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언급이 돼야 되는데 4문단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야? 아니야? 아니야. 4문단은 언급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얘기해주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레트로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4문단에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인데 문제가 안 나오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문제라는데 레트로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 당연히 문제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럼 문제 당연히 어디 나오는 거야? 5문단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거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4문단은 5문단을 위한 배경 지식이 되는 거지.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당연히 5문단도 처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문은 그동안에 보여줬던 지문하고 다르게 정보량이 뒤쪽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 그래서 26번 문제, 그래서 27번 문제를 그리고 29번 문제까지 틀리게 되는 거야. 지금 아까 27번은 답을 어서 도출했어. 27번은 어디에서 도출했어? 앞부분에서 도출한 거지 이거. 그런데 이 글을 한번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해봐.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게 가장 많이 남아있냐? 기억, 니은에 대해서만 제일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잊게 되는 거지. 더군다나 여기 정보량이 많아. 그래서 26번의 5번 선택지를 보면 5번 선택지가 뭐가 틀렸냐면 숙주세포가 틀린 거거든. 그런데 이것도 구조화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레트로 바이러스와 관련된 얘기인 거잖아. 감염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 요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와 관련되는 것들 많이 읽어봤을 거 아니야. 문제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숙주와의 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 우리 10강 언제 거야? 20학년도 9평인가? 보고 나왔었던 지문 그 뭐지? 미토콘드리아랑 왜 공생 발생설 설명했던 지문 생각나? 거기에서도 원래 뭐였어? 바이러스니까 숙주였던 거 아니야. 아니 거기서 내 숙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일종의 기생이거나 혹은 공생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복제가 될 때 얘가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복제가 되는지는 사실은 핵심 정보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거는 세부 정보야. 한 번에 기억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왔다면 숙주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좀 배경 지식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이 얘기거든. 지금 바이러스가 자신을 복제할 때 숙주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복제하느냐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 그런데 지금 어디에 나오지? 4문단이죠.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4문단의 설명을 보시면 니은 다음 줄이네요. 니은 다음 줄을 보시면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5번 선택지 봅니다. 26번의 5번 선택지. 역전사 효소. 그래.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간과한 거야? 숙주세포 이 정보를 간과한단 말이야. 역전사 효소에 꽂혀서. 이거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이만큼 틀린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다시 한편으로는 세부적인 내용이 맞아.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다는 얘기야. 그러려고 우리가 기출문제 보고 있는 거잖아.
배경 지식 없어도 됩니다. 수능에서 다 설명해 주니까. 그런데 있으면 좋다고. 있으면 좋다고. 야, 기출문제 여러 번 봤잖아.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앞으로 더 보면 되죠, 뭐. 그 다음이야. 세부적인 독해에서 지금 4문단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제가 모든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죠. 그 다음에 5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또 거기도 모든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 우리가 문장을 볼 때 도, 만, 항상, 언제나, 다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가 필요한 거라고. 왜냐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그 문장 외에 다른 것 아니면 그 문장만, 그 대상만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 준단 말이지. 그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 마지막 문제죠. 29번 문제. 이거는 1번 보자마자 1번이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 1번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택지를 보면서 아 이거 틀린 게 많으니 아니면 1번 선택지 판단을 한 다음에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 여러분들 흔히 하는 실수가 뭐였어? 일치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한다는 둥 반대로 고르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선택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으면 그 판단과 관련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뭐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가 뭐 한다는 거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에 감염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28번의 3번 선택지도 지금 28번 문제도 틀렸다고 한다면 핵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야. 3번 선택지 봐봐. 지금 가하고 동종이식편하고 비교하는 거잖아. 가에서 지금 이 가는 뭐로 만들어? 뭐로 만들어? 자신의 줄기세포로 만들지. 이거 활용한 거잖아. 자신의 줄기세포로 만드니 뭐가 없겠어? 거부 반응이 없어야지. 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좀 잘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사실 이 지문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해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이 큰 흐름, 여기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판단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로 구성이 됐다는 점이야. 앞으로 이 지문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 정도 수준을 내가 정리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에 다 맞춰갈 수 있어야 돼. 한 번에. 넘어갑니다. (37번에서) (42번) 지문 14쪽입니다. 37, 42. 지금 이제 동종이식 설명할 때 지금 요 37, 42번 지문, 이 경제 지문도 문제 해결식 구조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건 이따가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지문이 길어지면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A, B 이렇게 나눠지거나 이렇게 나눠지는 지문. 그래서 우리가 보통 A, B로 나눠지는 지문이 이제 가와 나 형태로 나오는 지문. 사실 이 지문은 어렵지 않죠. 지금 요 나 구간의 첫 번째 문장 읽고 여기까지 해당하는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하고 나머지 거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곤란함을 주는 지문이 이런 형태의 지문인 거지. 지금 그동안에 저런 형태로 나왔다가 오랜만에 지금 A 형태가 된 거거든. 왜냐면 지금 1문단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거기, 아니, 다섯 번째 줄, 이처럼부터 읽어볼게요. 이처럼. 1분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처럼 봅니다. 이처럼. 찾았어? 이처럼 봅니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내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지금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규범적 성격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 그 내용이 오문단부터 나오는 거죠. 지금 오문단의 바젤 협약을 예로 들어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 바꿔 얘기하면 2문단부터 4문단까지가 그냥 바젤 협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었던 거지. 사실 그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는 지문이잖아. 그래, 얘가 이런 형태의 지문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잘 안 됐던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바젤 협약, BIS 비율 바젤 협약. 이렇게 되는 거지. 바젤 협약 1, 2, 3에 대한 거. 그러면 지금 바젤 협약 거기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2문단에 거기 식 다음으로 보시면 제가 세모 친 게 있어요.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찾았어?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2문단 중간 부분에 세모 친 거 찾았어? 거기를 보면 지금 처음에 만들었을 때 지금 얘를 뭐 해주는 거야? 그 문장. 그렇지. 보완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3문단이야. 3문단의 첫 번째 줄입니다. 아예 대놓고 어떤 단어가 나와? 그렇지.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뭐가 나와? 한계가 나와. 그래서 얘를 하는 거잖아. 봐봐. 그럴 때 앞에 것보다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조금 쉬운 거야. 이거 왜 쉬운 거냐면 조금 전에 봤던 동종의식 생각해봐. 아예 이거는 달라졌지, 대상이. 그런데 얘는 아예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얘를 베이스로 얘가 추가가 되는 거고 얘를 베이스로 얘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정보량이 그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 처음만 잘 처리해 주면. 왜냐면 저기에서 나타났던 그 식은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보만 잘 처리해주면 두 번째 정보는 추가되는 것뿐이야. 그러면 두 번째 정보 어떤 것이 추가가 되느냐? 위험 가중치가 달라지죠.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해서 표준 모형이랑 내부 모형 있을 때 표준 모형에서의 위험 가중치가 지금 바젤 협약 1하고의 가중치와 다르잖아, 숫자가. 바젤 협약 1에서는 국채에서는 0%야. 그 다음에 회사채에서는 100%야. 그런데 바젤 협약 2에서는 국채와 회사채 지금 퍼센티지를 달리했죠. 그 다음에 바젤 3이야. 4문단입니다. 4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가 되고 그래서 지금 2문단의 식 밑에 줄에 제가 단기 후순위에다가 부의표를 한 거야.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라고. 왜? 바젤 1이 베이스인 거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자꾸 그냥 한 방향으로만 읽어가지 말라고.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건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야 정보가 보다 정확하고 오래 머릿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기본 자본, 거기다가도 부시 표시한 이유가 사문단 두 번째 줄이야. 사문단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끝에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 비율이 6%가 되게, 지금까지 논의했던 바와 얘기했던 바와 다르죠.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어? 자기 자본 비율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자본이 아니라 기본 자본에 대한 비율인 거라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 문제를 풀 때 40번 문제가 난 이만큼의 오답률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 지금 5번 선택지 봐봐. 5번 선택지. 40번의 5번 선택지입니다. 40번의 5번 선택지를 보면 걔는 그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 5번 선택지 봅니다. 갑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거기 보완자본을 10억 원이래. 한다면 보완된 기준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어. 보완된 기준은 뭐였어? 기본 자본이었잖아. 그런데 그 선택지에서는 보완 자본을 10억 원이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지금 그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답과 관련된 선택지가 어려운 게 아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헤매냐면 3번하고 4번에서 많이 헤매잖아. 이것 때문에 많이들 틀리기도 한 거고. 그럴 때 3번 선택지는 좋은 선택지예요. 그리고 4번 선택지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3번 선택지가 좋은 선택지인 이유는 최근에 지금 3번 선택지 볼까?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봐. 지금 40번 문제를 통해서 얘는 4번 선택지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거든. 4번 선택지는 지금 실제 회사채를 산출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왜냐면 4번 선택지 볼게요. 4번 선택지를 보면 갑은행이 바젤 1 협약을 기준으로야. 그런데 지금 이 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어? 바젤 2를 기준으로 작성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1하고 2하고 기준이 달랐단 말이지. 아까 전에 그거 확인했잖아. 그런데 다른 건데 지금 여기서 실제로 계산을 해낸 거지. 그러면 지금 이 표를 갖고서 뭐가 돼야 돼? 바젤 2 기준에 따라서 실제 회사채의 규모가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왜 회사채는 계산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국채는 왜 계산이 안 되는 것인가? 국채는 왜 계산이 안 되는 것인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거기 보기를 보고 왜 국채는 계산이 안 되고 회사채는 왜 계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3번 선택지를 봅니다. 다시 내년에는 수업 시간을 바꿔야 되나 봐. 아니, 근데 사실 작년에 처음에는 우리 오전에도 수업했었거든. 작년에 오전에 수업하다가 뭐 나의 일정도 있고 그렇고 그다음에 애들도 많이 힘들어해서 7시 수업으로 옮겼는데 7시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안 들더라고. 집에 갈 무렵이 돼서 그렇지. 근데 사실 1시 수업도 사실 별 불만 없었거든.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점점 조는 친구들이 많네. 내가 문제인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유나야? 시간이 문제지? 그렇죠. 네, 시간이 문제죠. 그래서 내년에는 7시 타임이 참 정말 좋은 것 같아. 끝나고 딱 집에 가고 얼마나 기분 좋아. 기분 좋게 국어 수업 듣고. 근데 안타까운 건 국어 공부는 오전에 해야 되는 건데, 맞지?
코칭에 보면 국어 공부가 많이들 밀려 있어. 쉽지 않죠, 오전에 공부하기가. 다시 지금 40번 문제를 통해서 회사채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왜 국채는 계산이 안 되는 것인가 한번 그거 고민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한 적 있어. 여러분들이 보기를 너무 대충 읽어. 너무 빨리 읽어. 지금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야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한 거야. 그럴 때 왜 국채는 계산이 안 되고 왜 선택지는 3번처럼 나왔는지, 그리고 3번의 선택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하는 선택지야. 지금에서의 선택지는 그렇게 구성하지. 여러분들 보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회사채는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거기 50%라고 적혀있잖아. 더군다나 이거는 그 기준을 반영해서 아예 최종 결과물을 낸 거지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한 게 아니야. 계산해서 그 표를 준 거라고. 50%. 그래서 제가 거기 보기에 50%에다가 물결 표시하고 부위 표시도 한 거예요. 그럼 원래 실제 회사채는 얼마였던 거야 그러면? 600억이었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그런데 바젤 1 협약은 회사채는 100%였죠? 그러니까 600억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3번 선택지 봐봐. 3번 선택지는 국채는 계산할 수가 없어. 여기에 국채가 얼마의 그 위험 가중치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3번 선택지로 낸 거란 말이야. 봅니다.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그럼 600억보다 컸다는 얘기인 거지.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아야 회사채랑 숫자가 같을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3번과 같은 선택지로 나오게 된 거라고. 왜? 국채는 특정 값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번과 같은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 푸는 순간에는 야 너네 3번 보고 3번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니야, 넘어가야지. 이거 왜 자꾸 머리를 쓰려고 해. 근데 4번 선택지는 가능하잖아. 특별한 거 없지? 그 50%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했다면 쉽게 600억 찾았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젤 돌아가서 회사채 100%인 거 확인해 주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머리 쓰는 거 아니잖아. 그럼 4번 선택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그래서 3번 선택지를 건너뛴 상태에서 5번이 틀렸구나가 되는 거야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객관식이니까. 다시 한번 머리를 써야 하는 선택지는 가장 마지막에 해주세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문제는 선택지의 대가리를 보니까 바젤 1, 바젤 2, 5번 선택지는 바젤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바젤 협약 1, 2, 3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요구하는 거잖아. 만약에 이제 요 문제를 틀렸다고 하는 친구는 지금 나중에 뭘 하시냐면 바젤 1, 2, 3에 대해서만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봐.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항목화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몇 개 단어로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신에 두 번째 정리할 때는 얘와 유사한 것끼리 항목을 맞춰. 얘와 유사한 건 여기다가 적어주고 얘와 유사한 건 여기다가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틀린 사람은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놓쳤는지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정보를 놓치지 않게끔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41번이야. 41번도 왜 이만큼이나 틀리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이 지문이 길고 경제 지문이니까 애초에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애초에.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그럴 만한 문제는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거는 문학에서도 똑같아. 이따가 문학을 설명하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기억과 관련해서 볼게. 우리가 이 구간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구간을 보면 항상 뭘 보라 그랬어? 그 구간이 들어있는 최소한 전체 문장은 봐야 되잖아. 기억 봅니다. 어디부터가 문장이냐면 기억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다가 한 번 더 물결 펴주세요. 이런 현실이야. 이런. 이그저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앞에 있는 거 확인해야 되잖아. 그 이그저가 지시하는, 이가 지시하는 그 내용이 뭐야?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도 따른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의 행위와 관련해서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자꾸 밑줄 찐 거 구간만 보냐고. 구간이 들어있는 전체 문장을 최소한으로 보고 그걸 통해서 판단이 안 되면 앞뒤 상황도 봐야지. 이거는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같은 거야. 그래서 문맥 얘기하는 거잖아. 문학부입니다. (21번에서) (25번) 고전시가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어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지금 어떤 선택지를 보냐면 22번에 2번 선택지를 봅니다. 22번에 2번 선택지를 보시면 거기 하자스라 그 하자스라가 청유형 표현이래. 이것까지도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 하자스라, 이 스랴 이 형태가 이번만 나온 게 아니야. 여러 번 나온 표현이야. 종결 표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 이제 해석을 하면 하자꾸나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 지금 점점 이 고전시가의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정확한 해석을 요구한단 말이지. 그 해석을 바탕으로 감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한자어에 대한 거 봤잖아. 지난번에 한자어, 지금 이건 한자어가 아니잖아. 고유어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고전시가가 여러분들이 뭐 능수능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얼추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려면 단어 좀 외워야 돼.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적은데 왜 자꾸 안 외우는 거야. 이거 차일피일 미루잖아. 수능 때까지 밀려. 국어 공부의 이제 단점이 그거거든. 내가 많이 읽고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지. 안 달라지지. 베이스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달라지겠어. 베이스를 다르게 해야 결과물도 달라지지. 고전시가의 경우는 일단 외우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봐야 돼. 해석해 봐야 돼. 그냥 대략 이런가 보다 끝나면 안 된다고 이제는. 2등급 이상 받으려면 문학에서는 틀리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다음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선택지를 또 보냐면 21번에 2번 선택지야. 21번에 2번 선택지를 보면 이제 두 군데를 확인을 하는데 지금 처음에 2번 선택지를 보시면 니은에 대해서 확인을 하죠. 니은만 볼게 봐. 니은만 볼게. 니은만 보면 본문에서 니은입니다. 돛단배 N의 성이 고깃파는 장세로구나야. 장세. 장사를 말하는 거고 장사꾼. 고깃파는 지금 돛단배 N의 성이 고깃파는 장수로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질문해 볼게. 야 지금 얘는
자연이라고 너네들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지금 거기 2번 선택지를 보면 한가로운 자연이잖아. 지금 니은에서 표현된 게 뭐야? 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기 파는 사람, 이거지. 이걸 자연이라고 너네 생각해 볼 수 있겠냐고. 그래, 그 생각이 안 들 거란 말이지. 그런데 다시 얘 문장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거기에서 기억입니다. 기억 윗줄이야. 살려울 긴 모래에 밤불이 밝았으니 개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쳐서부터 거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이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줄이야. 그 다음 줄에 경이라고 되어 있어. 경. 이때 말하는 경은 어떤 경이냐면 경치할 때 쓰는 경이야. 풍경할 때 쓰는 경이라고. 경도 조건이와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지금 이걸 묶어서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경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또한. 여러분 우리 전원이라는 거 들어봤어? 전원이라는 말? 우리 전원주택 할 때 그 전원 혹은 그 시에서 전원적이라고 말하는 것. 이 전원에는 모두 포함이 돼. 자연과 시골을 묶어서 전원인 거야. 그럼 자연도 전원인 거고, 그러면 자연이라고 해도 시골의 모습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문학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선택지를 다 봐야 된다고. 왜냐?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평소와는 다른 식의 접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다 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니은에다가는 동그라미가 뭐? 지금 문제를 푸는 순서는 당연히 가 작품 보고 가에 해당한 것부터 처리하는 과정인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처리했던 거야. 그래서 니은은 그 다음 줄 보니까 경치도 나왔어. 아,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디귿을 보자고. 디귿을 보면 내가 처음에 이거 뭐지? 라고 판단이 된 거란 말이야. 거기에 모제에 비친 빛이 디귿입니다. 모제에 비친 빛이 옥루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지금 옥루에 대한 단어 설명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옥루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왜냐? 이 옥루라는 표현도 그동안에 고전시가 출제된 고전시가 많이 나왔거든. 뭐 삼인곡에 옥루 고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관동별곡에도 옥루가 나오기도 하고. 거기는 옥하고 루를 각각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루자는 우리 누각할 때 쓰는 거예요. 정자 같은 거를 이제 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옥자는 이제 구술옥자지. 이거는 아주 좋은 거를 뜻한단 말이야. 그럼 옥으로 만든 누각이야. 그 옥으로 만든 누각은 누가 사는 거냐면 원래는 이제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인 거거든. 옥황상제는 결국에 하늘의 신, 왕인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옥루라는 공간은 왕이 머무는 공간, 왕이 사는 공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옥루를 알았어야. 그럼 생각해봐. 그리고 이거는 뭐하고도 관련되는 거냐면 A하고도 관련되는 거야. 지금 여기 이 디귿하고 A하고도 관련된다고. 지금 A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25번 문제 1번 선택지야. 그래서 25번에 1번부터 좀 처리를 합니다. A 구간. 강호 어조에 새 맹세가 깊었으니 여태까지 뭐였어? 자연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되는 거야. 새 맹세가 깊었으니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지. 옥당 금마의 몽언이 섞였다. 아니 지금 자연 속에서 아주 잘 지내고 거기에 대한 맹세도 했는데 뭐가 섞였대? 그것이 섞였대. 밑에 어휘풀이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 관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다시 25번에 1번 선택지 봐봐. A는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드러낸다가 되는 거지. 생각해봐. 나 자연 속에서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뭐에 대한 언급을 한 거야? 관직에 대한 언급을 했단 말이야. 잘 놀고 있다가 친구랑 잘 놀고 있는데 맞다, 나 숙제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럼 걔 머릿속에는 한편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숙제가 있었다는 거야. 같은 관점으로 니은을 디귿을 보자. 같은 관점으로 디귿을 봐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아름다운 햇빛이, 좋은 햇빛이 잘 비치고 있어. 이 햇빛은 옥루에도 있겠네. 이 햇빛 다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봐. 옥루라는 공간이 이제 궁궐이라는 공간, 임금이 사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사는 이 곳이
지금 궁궐만큼 좋은 곳이다 라는 인식을 드러내주는 표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아까 A 구간하고 맞물려 봤으니까 얘 머릿속에는 누구의 생각이 있는 거야? 임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좋은 거 임금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보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그리워하지? 그러니까 거기 그림의 대상인 거잖아. 그 그림의 대상이 이제 임금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이 안 들었어. 나도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표시를 한 거란 말이지.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만화를 볼 때 좀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그려지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야. 심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막 몇 날 며칠을 굶었어. 몇 날 며칠을 굶으면 뭐 없네. 음식하고 연상될 수 있는 뭐 그런 거지. 너무 비약이다. 노란 분필을 보고 바나나가 생각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란 분필을 막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바나나처럼 인식 착각을 해서. 그럼 걔의 주된 감신사는 뭐였다는 거야? 먹는 거였다는 거잖아. 배고픔이었다고. 그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그와 관련된, 아니지, 그와 관련이 없는 무언가가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시주에서 지조와 절개를 드러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가 뭐였어? 매난국죽송이야.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 매난국죽송을 보면 무조건 지조절개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디귿이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순간적으로 알겠냐고, 문제 푸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음표를 치든 무언가 표시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문제, 약간 시옷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또 뭘 보여주기도 하냐면, 여러분들이 평소 고전 문학을 혹은 고전 시가를 얼만큼 접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 왜 그러냐? 지금 시옷을 봅니다. 시옷에 거기 외로운 나오죠? 지금 거기 비읍부터 시작하는 거야. 본문의 비읍부터 시작하는 거 어디까지냐면, 그거 끝까지지. 아니, 거기 첫 번째 줄부터 볼까요?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위에서 7번째 줄. 나의 뜻은 어부에 있다. 주제문이지. 그럼 왜 어부에 있느냐?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그럼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하는 거야? 어부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인 거지. 긍정적 반응이야. 그런데 갑자기 외로운 게 튀어나오면 말이 돼, 안 돼? 흐름에 맞지 않잖아. 그래서 이 외로운 배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배 한 척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 배 한 척. 더군다나 그 시옷 앞에 봐봐.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외로운 배를 노져. 아니, 이미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슨 외로워.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뭐라고 나오냐면 고주라는 말을 써. 고주. 외로울 고자에다가 배주자를 써서. 근데 이것도 해석을 배 한 척이라고 하는 거야. 배 한 척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전 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거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3번에서 36번 봅니다. 이게 아니구나. 30번에서 32번. 아마 이 지문이 가장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 회차에서 지금 여기는 나가 아버지에 대한 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반응.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제 처리해 주면 되는 것.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고전소설 봅니다. 33번에서 36번. 지금 이제 이 작품을 보면, 이 지문을 보면 중략 앞에서의 사건하고 중략 다음에서의 사건이 아예 다르지. 등장인물들도 다르고. 그런데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 지금 중략 앞에서의 사건하고 중략 다음에서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 그리고 그거는 어떤 단어와 관련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중략 앞입니다. 중략 앞에, 중략 위로 볼게요. 중략 위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중략 위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보면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에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찾았어? 다시 중략 위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에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찾았어? 그 문단 보면 제가 이제 밑줄 쳐놓고 X 친 게 있어.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찾았습니까? 거기 재취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재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때 쓰는 거냐면, 너네 재취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 재취자리? 재혼은 들어본 적 있죠? 재취가 재혼이야. 이게 누구 입장인 거냐면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새로 여자를 받는 거거든. 이게 재혼이야, 재혼. 그런데 지금 이 중략 앞에서의 사건은 재혼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재혼이 아니야. 다시, 지금 여기에서의 재취,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 이거와 관련된 사건, 뒤에서 나오는 사건하고 공통점이거든. 그래서 이걸 한 지문으로 구성하고 마지막 문제를 낸 거란 말이야. 36번 문제를. 우리가 보통 재혼을 하면 어떻게 재혼을 하냐? 기존의 배우자와 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과 혼약을 하는 거지. 이거 우리가 재혼이라고 하잖아. 기존에 있는데 또 다른 사람과 또 하지 않죠. 어디를 보냐면 이제 중략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중략에서 위로 두 번째 문단이야. 중략에서 위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거기에 소서저라고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내가 이거에도 동그라미 쳤냐면 소서저와 더불어 백수해로 하면서, 그럼 이미 지금 뭐 했단 거야? 이미 여자가 있었단 얘기잖아. 지금 유색이는 이미 여자가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그런데 이 유색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백공이 유색이의 밑으로, 유색이의 아내로서, 아니지, 유색이의 두 번째 첩 혹은 첩으로서 자기 딸을 보내려고 했던 거야.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지금 우리 소서적 확인했죠? 그 다음 줄에 보면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재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혼이 아니었던 거야. 첩을 더 드리는 거지. 당시에 조선에는 일부 다퉈져 있잖아. 처첩제도가 있었다고, 축첩제도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거절한 이유가 이제 유교사회인 거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약속을 해서 빡쳐서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두 번째, 중략 다음에서의 사건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 바로 첩과 관련되는 얘기야.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중략 다음에서의 사건이 첩과 관련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 지금 그 중략 다음에서의 사건은 누구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냐면
장씨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장씨의 내명이 쭉 언급이 되어 있고 장씨의 그 대사가 혹은 대화가 나와 있으니까 장씨 중심으로 그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장씨가 빡친 이유가, 장씨가 내적 갈등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장씨가 내적 갈등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렇게 할게. 장씨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공주 때문이잖아. 왜? 지금 부마야, 부마. 부마가 무슨 뜻이야? 지금 이미 장씨와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죠? 누구지? 세형? 세형. 장씨와 세형이 이미 먼저 결혼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왕이 얘를 잘 봐서 자신의 딸을, 공주를 지금 사위로 보낸 거야. 며느리로 보낸 거잖아. 그래서 지금 부마가 된 거지. 근데 이제 지위 차이가 발생한 거죠. 공주와 자신 간의 지위 차.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세영이가 그거를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랬더니 어땠어? 세영이가 이 과정에서 안 나가지. 그럼 이 과정에서 안 나간다는 얘기는 공주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결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이미 자기의 첩으로 들어온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 사건하고 공통점은 첩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야. 차이점은 지금 앞의 사건은 아예 첩을 들이지 않은 거고, 두 번째 사건은 첩을 들이긴 했으나 본처만 사랑했다 그 얘기인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두 사건을 묶은 거라고. 그렇게까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설명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36번의 3번 선택지는 우리가 문학 선택지에서 자주 보고 있는 방식이야. 3번 선택지 틀린 게 봐봐. 두 번째 줄 봅니다. 가법과 인물 성격 간의 대립. 무슨 말이냐면은 집안에서의 법도와 한 개인이 부딪혔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에서의 갈등은 이 둘의 갈등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요 선택지의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읽기에 자주 쓰이는 방식. 더군다나 지금 보기에서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래가 된대. 가법 자체, 인물의 성격 자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 둘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두 가지 모두 틀린 거야. 보기에 해당해서도 설명이 틀렸고,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이 틀렸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작품. 요거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기 전에 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생각보다 이 작품을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 화자의 정서, 아이고. 이게 이제 시인 거잖아. 그럼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정서인 거죠. 화자의 정서. 그럼 어떻게 하면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느냐. 그런데 이 정서라고 하는 놈은 상황하고 무조건 관련되는 거야.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지, 어떤 정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졸겠어? 점심을 먹고 이 시간에 국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니까 졸린 거라고.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점심도 안 먹고 그 다음에 국어 수업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졸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정서라고 하는 놈은 무엇하고 무조건 화자가 처한 상황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얘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라고. 그럴 때 화자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해. 화자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를 보면 화자가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상황하고 상황만큼이나 중요한 게 대상이죠. 무엇에 대해서야. 어떤 상황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대상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하나, 둘, 셋, 네 개로. 그 대상이 사람일 수 있고 사물일 수 있고 공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관념일 수 있겠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럼 사람도 다시 나눠볼 수 있어.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가까운 친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 관련이 없는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럴 때야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에 대해서. 무조건 성찰이야.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성찰이야. 나를 돌아봤으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를 돌아봤더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 보통 잘한 얘기를 하냐 시에서? 안 하지. 그럼 잘한 얘기를 하면 잘난 척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투애니언 아시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걔네들이 그런 노래도 불렀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그거야. 큰일 났네. 뭐 지금 투애니언 팬 없겠지. 이것도 아닌가? 다 갈아타지 않았어? 아니 이제라도 갈아타. 그래서 안 좋은 거 얘기하면 반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까운 대상을 소재로 시를 썼네? 아니 왜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시를 써? 가까운 사람하고 그 대상으로 말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술 마시거나 영화 보거나 그러면 된다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지. 왜 시를 써?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시를 쓴 거야.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이때는 그리움이 대부분이야. 근데 나랑 관련이 없어. 전혀 생판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시를 써?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야. 물론 가끔 욕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긴 하지. 그 다음에 사물을 소재로. 문학은 무조건 사람의 얘기입니다. 문학은 무조건 사람의 얘기야. 그러면 사물은 그 사물을 통해서 촉발될 수 있는 인간의 삶이지. 연탄재.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네는 누구에게나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 그럼 그 사람은 연탄재를 통해서 정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사랑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떠올랐던 거지. 그러니까 연탄재를 쓰는 거라고. 사물은 인간의 삶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고, 공간은 그 공간에 대한 지향입니다.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동경하거나. 동경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고, 그리운 것은 경험해본 거고. 그 다음에 관념, 사랑, 이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깨달은 거지. 사랑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봐봐. 지금 나 작품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거기에서의 새 뭐야? 새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45번 보니까 이 새를 통해서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럼 중심 소재가 새는 사물이잖아. 사물로 시를 쓰는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촉발된 인간의 삶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다음에 이제 가작분모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불어. 그럼 1년이야.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그럼 화자 지금 뭐 하고 있어? 화자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지. 바람 쐬고 있는 거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 아, 화자 뭐 하고 있다? 바람 쐬고 있다. 바람 쐬고 있다가 2년이야.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지금 바람 쐬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나 졸라 괴롭네? 이거잖아. 그런데 괴로움이 없대. 근데 사실 괴로움에 이유가 없을 수 없잖아. 그러니 3년 뭐해? 따져보는 거지. 보통 괴로움과 관련됐을 때 이성 문제, 그 다음에 자신이 처한 상황 문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나는 여자를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고, 그런데도 어떻다는 거야? 괴롭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지금 이때 괴로움은 내 괴로움인 거잖아. 그럼 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그럼 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괴롭다는 얘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니까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 시를 통해서 드러냈어 못 드러냈어? 못 드러냈어. 그 다음입니다. 니은. 바람이 자꾸 부는데 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내 발이 반석 위에 있다. 반석에다가 물개 표시합니다. 보통 반석은 어떻게 해석하냐? 긍정적으로 해석해, 부정적으로 해석해? 반석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단단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을 반석이라고 얘기를 해. 거기에다가 이제 무언가를 세워 올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반석은 긍정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있다? 그러면 나 지금 긍정적일 수 있는 거지. 반석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보통 시에서 바람은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해, 부정적으로 많이 해석해? 긍정적으로 해석해, 부정적으로 해석해? 그래, 이렇게 해보자. 윤동주의 작품인 거니까 윤동주를 생각해보자. 윤동주에서의 바람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게 많잖아. 서시에서도 뭐해? 그렇지. 그리고 오늘 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래서 바람은 부정적인 걸 의미한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더군다나 반석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단어인 거고. 재밌는 건 그 다음 줄이에요. 그 다음 연이야. 지금 니은 다음에 연이 그 앞에 니은하고의 구조와 같죠? 그럼 의미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아? 이제 강물을 보자. 강물. 보통 시에서 강물은 문명의 시작을 의미하거나 역사의 흐름을 의미한단 말이야.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역사는 흘러가고, 보통 이 역사는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잖아.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나는 지금 뭐 있어? 언덕에 서 있어. 뭐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리고 대에 주목해야 돼. 대에. 왜냐? 대조가 되는 거잖아. 대는 대조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의 바람은 긍정적 의미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반석은 부정적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거지. 다시 화자가 처한 상황. 바람을 쐬고 내 괴로움을 생각해. 성찰하고 있다야.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이거는 할 수 있어 누구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지금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서 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이 해석의 힌트는 그 다음.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있다. 그래서 지금 언덕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지적한 거죠. 그렇다면 앞에서의 상황도 동일했던 거였네. 그럼 이때의 바람은 긍정적으로 해석. 그래서 2번 선택지 봅니다.
더군다나 2번 선택지는 여기까지 해석을 안 해도 돼. 어디에? 44번에 2번 볼게요. 44번에 2번. 44번에 2번을 보시면 니은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뒤에가 결과라는 얘기지. 맞지? 그런데 지금 니은에서의 문장의 의미는 그렇지 않죠. 그냥 대조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한 거잖아. 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시 니은 선택지야. 아니 2번 선택지야.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지금 니은의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